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18개 대학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 선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친명과 친청의 충돌,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셉니다. 긴박했던 하루와 속내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점검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위원장, 총체적 부실 선거였다며 매일 회의를 열겠다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열흘짜리 셀프 조사로 가능하겠냐 비판이 거센데 첫 회의마저도 지각 시작했습니다. 서수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회의장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들. 당초 오후 3시 10분에 시작해야 했지만 이미 1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시간이 20분이 넘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회의 첫날부터 지각 출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 운영기간은 단 열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적발, 시스템 개혁까지 공언했지만 짧은 기간과 셀프 조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적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재고 부정행위 걸린 학생이 직접 채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등 정당한 견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독립성 핑계만 대며 성역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독립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 이 총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고려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국선언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 16개 대학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충북대와 서울 과기대 총학생회도 참석하면서 시국선언 참여 대학은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고려대 민주광장에서도 오후 6시부터 시국선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 선관위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제창이 이어졌고 지금은 저렇게 단상 위에 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곳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물론 충북대와 전북대, 부산대 등까지 충청, 호남, 영남까지 총 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참했습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에선 바닥에 학교 점퍼를 깔아두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선관위 구조 개혁,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 시국선언 발표 집회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학생증이 없는 외부인 출입은 막고 정당 관련 물품의 반입도 차단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그 송파구 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그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1,900매를 담아뒀던 보관함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 그 보관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김다정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판사와 직원,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증거 보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파란색 상자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비추는 CCTV 등을 확보하려고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나온 겁니다. 하지만 투표소에 들어간 지 약 30분 만에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인쇄 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고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투표용지 상자는 담당 지역 선관위가 회수해서 정리하거나 보안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투표용지 상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추후 선관위 등에 물어 투표 상자 등의 소재지가 확인되면 다시 검증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 시민들의 송파구 개표소 봉쇄 농성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안엔 체육단체 사무실들이 있는데요. 서류 등을 갖고 나오겠다며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안에 있는 투표함, 투표용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 충돌도 우려가 됩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송파구 개표소 출입구 앞에 몰려든 시민들. 안으로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습니다. 설득해보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바닥에 물도 뿌립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개표소로 들어가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들여보내주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세 반대 주장에 부딪힙니다. 국민주권이 침해돼서 그런 거지 체육계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한참 잘못했어요. 따로 얘기를 안 합니다. 모두가요? 아니요. 모두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갈 길을 알아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옆에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다 둘러보세요. 시민대표의 내부 동행이나 반출 물품 검사 등을 조건으로 경찰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출 물품과 자료를 모두 촬영하겠다는 일부 시민들 요구에 체육단체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겁니다. 체육단체들은 체육관 봉쇄로 직원 급여 지급이나 세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업무 터전을 빼앗긴 입주단체가 핸드볼, 당구, 펜싱 등 12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개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 수준. 체육단체가 내일 재차 진입을 예고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배치된 이 경찰관들을 향한 일부 시민들의 돈 없는 조롱도 논란입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에어싸인 채 중국 공안이라는 조롱과 폭언을 당한 경찰관이 참담하다며 내부망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쪼그려 앉은 경찰관을 에워싼 시민들.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 아니냐고 조롱합니다.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소행 들어갔어. 송파구 개표소 봉쇄 농성 참여자들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은 수시로 벌어집니다.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SNS에 확산된 경찰관은 개표소 안전 유지를 맡은 경찰 기동단 간부 김무경정.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에 있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며 앞으로 시위 양상은 경찰이 어디까지 용인해 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경정 가족은 조롱 영상을 올리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왜냐면 얼굴이 너무 박제돼서. 경찰은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대체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 그러니까 50%만 인쇄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을까요? 이 50% 하한선, 기준은 뭐였을까요? 저희 취재 결과 선관위는 TF까지 꾸려 2달간 운영했지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리라는 예측도 없이 50%로 줄여버렸습니다. 해보니 투표용지가 많이 남더라는 용역 보고서, 그게 근거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60% 정도 인쇄했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음.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 발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할지 그 수를 산정하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11명이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과천청사에 상주하며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운영 후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오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난 상황. 선관위 관계자는 50%로 낮출 때 투표율 예측을 얼마로 했는지 묻자 유권자 의식조사 외 우리가 산출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유권자 의식조사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78%에 이르렀지만 50%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투표용지를 유권자 절반만 찍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는데도 유권자 100%에 맞게 인쇄한 곳 전국에 딱 한 지역 있었습니다. 인천 옹진군 선관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권자가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상식 아닐지요.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인천 옹진군의 임시투표소로 운영됐던 세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줄 많이 서 계신 분 없고 용지도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송파에 사는 처제가 그날 자기네 지역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이유 투표용지를 18,000여 명 유권자 수에 맞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한 장이라도 모자란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100% 다 공급을 해야 사전 투표율이 높든 안 높든 좀 완벽하게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 계장은 유권자가 100% 다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 전제하에 100% 인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0% 준비한 곳은 전국에서 인천 옹진군뿐. 전체 시군구 97%가 유권자의 70% 이하 분량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습니다. 60% 이하로 준비한 곳도 131곳이나 됐고 그중 91곳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50.4%, 2주 만에 9.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죄송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50.4%, 2주 전보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해당 여론업체가 올해 들어 실시한 조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10.5%포인트 올라 45.7%로 집계됐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건 이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긍정평가가 60%를 넘겼지만 20대와 30대에선 부정평가가 60% 안팎에 달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서울시장 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선거 이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딱 붙었습니다. 특히 2030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지방선거 일주일 전 진행한 조사 대비 민주당은 4.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고치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민주당 38.6%, 국민의힘 38.1%로 양당 격차는 단 0.5%포인트. 지방선거 일주일 전 시행한 직전 조사에서 11.7%포인트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지지율이 출렁였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거나 일부 감소했는데 20대 이하 지지율은 9.7%포인트, 30대 지지율은 무려 2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30들은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열심히 벌어봐야 결국 집 못 사고 일자리도 힘든 거를 만든 주책임 중에 한 명이 민주당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청년 세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다음 선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그야말로 충돌, 대폭발이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부터 공개적으로 친명, 친청 최고위원들이 붙었는데요. 친명 진영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해 8월 전당대회 불출마도 언급이 됐고 정 대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사실상 마이웨이를 시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선거 책임론을 묻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의 거부감을 안겼고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 재검토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주권 원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심에 반하고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정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불출마까지 언급하는 상황.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강조하며 마이웨이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그러면서 지지층이 많은 커뮤니티에 오랜만에 글도 올렸습니다. 8월 전당대회 경쟁 막이 올랐습니다. 당분간 지방선거 책임론을 앞세운 친명, 비당권파의 정청래 대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아닌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권으로 미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시끌벅적하죠.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면서 친명 진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이 대변인은 사퇴를 했고 야권에선 지금 민주당 갈등은 유난 갈등보다 더 센 갈등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의 이 발언 이후 친명 진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선 거친 폭언과 함께 사퇴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선 친명계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이 대변인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들어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역량 부족이라고 사퇴했습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갈등이 윤석열 한동훈 갈등보다 크다며 부추겼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세요. 지금 김민석이요. 이번에 되면 제2의 김기현이 되는 거예요.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도 윤한 갈등보다 더 세다며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공항에 나가서 악수를 길게 했냐 짧게 했냐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요동을 쳤습니다.
뭔가 친명 쪽에서 정청래 대표를 몰아붙이는 모양새인데 저렇게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까지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상징적인 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유럽 떠나면서 정청래 대표 대신 김민석 총리 불렀습니다. 당내에선 명픽은 김민석이란 시그널로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요, 친명 인사들 사이에서 정 대표 연임 도전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상보다 세게 그리고 빠르게 정 대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정 대표 압박하는 세 번째 장면도 있어요. 이른바 정청래표 전당대회 룰로 불리죠. 당원 1인 1표제, 이 친명계가 이미 통과된 이 룰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지방선거 민심을 반영하면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 대표에게 유리한 룰이라는 평가죠. 정 대표가 나온다면 이 룰도 손볼 수 있다. 이런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뭔가 몰아붙이는 상황. 정청래 대표 생각이 궁금한데 물러설 생각이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의 생각을 상징하는 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 대표 오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이라고요. 사실상 지지층 향해서 모여라 이렇게 외친 건데 8월 전당대회 출사표라는 반응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맞습니다. 정 대표요, 최고위원회의 오늘 말미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 꺼냈습니다. 친명이 다시 문제 삼기 시작한 1인 1표제, 노무현 시대 정치개혁이 시작이라면서 지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말로요, 친명계 커뮤니티 확 뒤집어졌는데요. 대통령에게 처신 잘 하라는 거냐, 대놓고 협박질이냐,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요. 여기에 정 대표와 가까운 이지은 대변인, 대통령 의중이 김민석 총리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설마 대통령이 윤석열처럼 하시는 건가 이렇게 답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 대표와 오늘 사임한 이 대변인, 이 발언을 두고 친명계, 친청계는 물론 지지층끼리도 아주 세게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새 지도부 뽑는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싸움은 시작입니다. 정 대표는요, 어제 비공개로 전북에 다녀왔고 모레는 광주에서 최고위원입니다. 정 대표가 당원 많은 호남에서 이미 선거운동 시작한 게 아니냐 친명계는 보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요, 이번 전대에서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냐 선택하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정 대표도요, 이재명 선구의 성공 외치고 있죠. 여야 정치권에선 제2의 윤석열 한동훈 갈등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당권파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영남 친윤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 정 의원 예상과 달리 7표 차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자, 그럼 장동혁 대표 사퇴 문제나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최승현 기자 보도합니다. 정점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영남, 친윤, 당권파란 분류를 의식한 듯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특정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도로친윤당 우려를 두고는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묻자 집단지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해선 보수의 한 축이라면서도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초 정 의원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고 결선에서 비당권파 김도읍 의원과의 표차는 단 7표였습니다. 복수의 중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우려라면서 당권파가 장 대표를 감쌀 것이란 우려 때문에 김 의원이 선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의원도 장 대표와 거리를 뒀습니다. 전륜 선언문 작성도 주도를 했고 상임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 대표께서는 좀
맞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직접 가장 강하게 한 의원은 7표 차이를 두고 지금의 지도부로는 안 된다는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세력 개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복당 이야기 대신 지역구를 돌며 이재명 정부 때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한계, 이 복당을 서두르진 않겠지만 당권파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생각이 뭔가 복잡해지는 듯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강보인 기자 보도 보시고 안희 기자 이어갑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민들 만나며 감사 인사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고맙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당선 후 일주일째 지역구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신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국민의힘에는 거리를 둔 채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친한계에서도 아직은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7표차 당선을 언급하며 의원 10명 정도만 설득하면 복당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니겠냐며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당 문제를 먼저 꺼내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혼란이나 이 소모전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보수 재결의 중심은 아무래도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좀 형성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이재명 정부를 맞설 주자는 한 의원밖에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레 생길 것이란 기대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선택은 정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던 사람인데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제 사퇴 안 하는 겁니까?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다고 장동혁 지도부가 산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오늘 선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정 원내대표가 나는 절윤 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장 대표에게 이제 선대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는 점, 다음으로 7표 차로 간신히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장동혁 사람 아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해서 당선됐는데 그마저 힘들게 겨우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 원내대표 오늘 장 대표 사퇴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의원총회 열어서 각 잡고 끝장 토론하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의원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원들 생각은 뭡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얘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의원들도 자신들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다수가 지금 장동혁 체제를 불안해하는 건 맞습니다. 과연 장동혁 얼굴로 총선까지 치를 수 있냐 의심은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당분간 큰 선거도 없으니까 일단 지금 체제로 가자고 할지 아니면 갈아엎을 건지 여론을 봐가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의원 복당 한동훈 의원 복당은요, 당장은 어려워진 거는 맞습니다. 오늘 정 원내대표도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원들뿐 아니라 당원들 의견까지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비당권파 김도읍 의원도 한 의원 복당 1년 정도는 시간을 두자고 했거든요. 여전히 당내 한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 한 의원에게는 분명 부담인 지점입니다. 그럼 복당은 이제 멀어지는 겁니까? 네,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이번 재보궐선거 전보다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의원의 우호적이지 않은 정 원내대표도 선거 기간에 한동훈은 보수의 자산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의원들 만나보면 결국에는 합쳐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한 의원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때리는 글을 올리는 것도 자신이 보수의 대안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 대표가 흔들렸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비토 여론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복당은 만약 된다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네, 친한계 의원 상당수는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와서 보수 차기 주자로 주목받는 지금 기세와 분위기를 타야지 나중에는 당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한 의원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스킨십 늘리는 작업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방 3개를 연결해 혼자 쓰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반박 차원에서 공개한 건데요.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적 6.76제곱미터, 정원 1명이라고 적힌 구치소 독방의 청색 철문을 교도관이 엽니다. 고개를 들자 형광등과 선풍기 한 대가 달려있고 안으로 들어서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변기가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연한 갈색 장판이 깔린 바닥이 보입니다. 성인 1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식판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배식구가 철문에 달려있고 식판을 올려놓을 밥상은 종이상자 위에 상판을 올리는 조립식입니다. 식사 때는 흉기 등으로 쓸 수 없게끔 플라스틱 수저를 써야 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공개한 이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과 동일한 구조의 서울구치소 독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거실 3개를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반박하려고 공개한 겁니다. 구치소 내부 실물 독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수용동 청소 담당자 2명이 윤 전 대통령 수발을 전담한다거나 노트북이 제공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어르신이 신호를 어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데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문제가 또 한 번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노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자 횡단보도 앞에 멈추는 차량들. 80대 여성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정지선을 넘어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가 싶더니 여성이 순식간에 트럭 바퀴에 깔립니다. 다른 각도 영상에는 주행 신호등이 여전히 빨간불인데도 트럭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구급대가 급히 출동했지만 80대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트럭을 운전한 70대 남성은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중에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운전석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가 트럭 바로 앞으로 걸어서 지나가도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행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트럭을 운전할 때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보내던 간호사들이 소란스러운 밖을 보곤 바로 달려나갔는데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갑작스레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두 여성이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강릉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들로 인근 카페에 있다가 응급 상황을 보고 온 겁니다.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청색증이 같이 동반되기 시작했고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은 이어지고 운전자가 조금씩 혈색을 되찾는 걸 확인한 뒤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합니다. 생명을 살린 뒤 카페로 돌아오는 간호사들에게 손님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손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박수로 이제 환대해드렸죠.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둣가 근처 창고문을 열자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제조용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태국 당국이 공조해 마약 생산 기지를 급습한 겁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원료는 50톤. 마약을 만들었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기지를 직접 단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본은 연일 고미 출몰에 비상입니다. 도쿄에서도 멀지 않은 도시 한복판에도 나타나 번화가와 주택가를 휘젓고 다닌다는데요.
한 마리를 겨우 포획했는데 더 있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곰이 주택가에 있는 하천을 헤엄칩니다. 곧이어 벽을 타고 오르더니 철제 울타리를 손쉽게 뛰어넘습니다. まずは家族を家に出るなという形をとってずっと見てたんですが、またよじ登ったんですよね。 도쿄에서 차로 2시간가량 걸리는 인구 51만 명 도시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에 나타난 곰입니다. 곰은 지난 6일부터 번화가와 주택가 등 시내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결국 사흘 만인 어제 전철역에서 불과 2km 떨어진 주택가에서 마취총으로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우스노미야 시내엔 곰 서식지가 없어서 중심가까지 내려와 머문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今までこんなこと初めてだったので、そうですね、びっくりですね。怖いというか現実味がなさすぎて、怖いという感情も特別生まれなかったですね、最初は。 하지만 곰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가 있어서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인근 학교에선 임시 휴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곰이 주택가에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하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줄면서 도심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 이민자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영국에선 반이민 정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이민자들이 사는 집까지 공격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불붙은 상자를 던지자 대형 버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타들어가는 버스 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30대 이민자가 현지 주민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는 영상이 퍼지며 성난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We now understand to be Sudanese was arrested at the scene on suspicion of attempted murder. 복면을 쓴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심을 점거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사는 주택가를 돌며 창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아프리카계 주민을 쫓아가며 폭행하는 영상도 확산했습니다. 시위는 런던으로도 번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such violence on our streets. All of us have a responsibility now to urge calm.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번 사건을 역겨운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 진정과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고위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 폭발로 숨졌습니다. 1년여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러시아 당국은 암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고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불길이 치솟은 채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재빨리 불을 껐지만 운전자는 구조 직후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남성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급 책임을 맡고 있는 다미르 다비도프 대령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차량 내엔 폭발 장치가 설치돼 있었는데 TNT 환산 최대 500g 규모 사제 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차량 폭발로 군 장성이 암살당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모스칼리크 중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원격 조종 폭탄이 설치된 차량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건 역시 고위 군 인사를 노린 암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군과 정보기관 인사들을 겨냥한 암살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해왔습니다. 사건의 배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배낭을 맨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아프리카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콩고에선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아직 확진자가 없는 케냐에선 미국인 확진자 수용 시설을 지으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시위 행렬이 다가오자 최루탄이 연이어 발사되고 시민들은 도망칩니다. 거리에 불을 지르고 집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경찰은 총과 물대포까지 동원해 제압에 나섭니다. 아직 에볼라 확진자가 없는 케냐에 미국인 격리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케냐 중부 라이키피아 공군기지에 50개 병상을 신설해 미국인 감염자를 격리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케냐에 1,350만 달러, 우리 돈 206억 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From the people of Nanyuki and all leaders and everybody, we are feeling that this is unfair. And now the other message to the American government, we are saying. 경찰 총격에 시위대 2명이 숨지면서 거리의 분노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tell him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grand norm and supreme law of this country and they want to butcher it and we are here. 한편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작된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현재까지 확진자가 550명, 이 중 101명이 숨졌습니다. 콩고와 국경이 맞닿는 우간다에선 2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중국의 한 헬스장에서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역기 한쪽의 중량판을 빼버리는 바람에 그 쏠린 역기가 옆에 있던 여성을 덮쳤습니다. 고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중국 산둔성의 한 피트니스 센터. 왼쪽에 남성이, 오른쪽에 여성 회원이 있습니다. 남성 회원이 역기 한쪽의 중량판을 하나씩 빼버립니다. 결국 무게 중심이 쏠린 역기는 여성 쪽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혼자 사진을 찍느라 여념없던 여성은 발 뒤꿈치를 다치고 시계가 망가졌습니다. 남성 회원은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이 영상을 보는 누리꾼들은 고의로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승객들은 사진을 찍어댑니다. 중국의 한 아이돌 스타가 비즈니스석에 탔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코노미석에 승객들이 몰려가 커튼까지 열어 제치고 단체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커다란 폭발이 4초 만에 무려 11차례에 걸쳐 연이어 일어납니다. 거리 곳곳이 부서졌고 벽돌이 무너지면서 잠자고 있던 한 부부가 숨졌습니다. It seems the explosion happened at the bento shop and it damaged the bakery next door. 당국은 가스통에서 폭발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물이 범람하고 자동차는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가 떠내려가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 나오려 하고 주변 시민들이 구출에 나섭니다. 자동차까지 건지려 했지만 역부족. 최근 중국 광시장족 자시고에는 때이른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명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주탑 공사가 무려 144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가 이 성당을 유작으로 남긴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타계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유근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가운데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높이 172.5m의 주탑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됐습니다. 공사 시작 144년 만입니다. We believe it's a historic moment for the history of Sagrada Familia and we are honored and very happy. 돌로 된 성경으로 불리는 성당은 18개의 탑이 어우러진 형태로 각 탑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등을 상징합니다. 다만 성당은 인근 몬주이 건덕보다는 낮습니다. 건축물이 자연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It's impressive that the building is finally done after so many years and after Gaudi's death so many years ago. 성당 내부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숲을 연상시키고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다양한 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왔는데 큰 행성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서 설레고 좋습니다. 내부 공사가 남아 최종 준공은 2030년대 중반이 될 전망. 난관도 있습니다. 가우디의 계획대로 성당과 큰 광장을 조성하려면
이 같은 상업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광장 추진에 반대합니다. No, I don't agree because they work here in this shop. 교황 레오 14세는 내일 가우디 서거 100주년 추모 미사와 함께 주탑 완공 봉헌 미사를 집전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찍어온 요즘 북한 영상이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QR코드로 결제하고 서빙 로봇도 다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7, 80년대 같던 북한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외신들도 뜻밖의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말 북한 경제 좀 나아지는 걸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최신식 스크린 계기판이 달린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달리는 평양의 도로입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강변은 서울의 한강과 흡사한 풍경. 밤이 되자 화려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버스 요금을 내고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는 식당엔 결제용 QR코드도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 소유 차량이 늘어난 현실에 맞춰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현대적인 운수수단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국민들이 교통 질서를 보다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13조 7천억 원. 2024년 경제 성장률은 8년 만에 최대치인 3.7%까지 올랐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뭐 굳이 지킬 동기가 없잖아요.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이후 최고 수위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당한 게 불씨가 됐는데 미국은 이란의 소행이라며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간신히 이어지던 휴전 국면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 등을 폭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자일권 차원에서 이란에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매체 엑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군은 총 3차례에 걸쳐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공습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데에 따른 겁니다. 미군 헬기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조종사들은 무사하지만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은 이번 공습이 비례적 대응이라며 전면전 재개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선 이번 미군 헬기 격추 사건이 휴전을 깨트릴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참지 않고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전투기 경납고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고고도에서 상공을 가릅니다.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과 통신탑 등에 대한 공습을 펼치자 이란이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밤에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고 요르단 공군기지 내 목표물 4곳도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선 방어미사일이 날아올라 요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요르단의 미공군 기지 내 F-35 전투기 경납고와 지휘통제센터 등 핵심 시설을 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حملات سهمگین و گسترده‌تر علیه بانک اهداف تعیین شده در منطقه انجام خواهد شد. 반면 미국은 이란 공격 대부분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이후 최대 규모로 분석됩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방공망을 가동하고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으며 요르단 정부는 이란 미사일 5기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경쟁은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성과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며 환급 이벤트에 나섰는데요. LG전자도 파격적인 포인트 혜택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장우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전제품 구매를 위한 상담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련된 좌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원래 저거 사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걸 한다니까 빨리 사야 되겠구나. 삼성전자는 지난 파업 위기 이후 약속한 사회기업 확대의 일환으로 한 달 동안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100만 원어치 사면 20만 원어치 상품권이 생기는 것. 현역 군인 등 제복 공무원은 30%입니다. 기존 혜택까지 더하면 415만 원짜리 에어컨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죠. 꽤 돼요. LG전자도 맞불을 놨습니다. 제품 구매 시 제공하는 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포인트 할인 있을 때 더 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20만 원, 네, 많이 큰 것 같고. 다음 주 시작될 특별 상품 20% 할인 행사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대 프리미엄 TV를 600만 원대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연말에 집중되던 대형 할인 행사가 월드컵 특수 등으로 앞당겨졌다고 봅니다. 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의치 한약수 들어보셨습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인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관련 학과의 합격선이 한의대에 맞먹을 수도 있다는데요. 중고생들 진로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연구원처럼 차려입은 학생들이 클린룸으로 들어옵니다. 아르고니 35. 청소년 직업체험 행사에서 단연 인기는 반도체 코너. 이재영 회장이랑 제순양이랑 같이 깐부치킨 먹고 있는데 반도체도 관심 있고. 예전에 의대를 막 가겠다는데 걔들도 이제 다 반도체 쪽으로 뭔가 관심을 보이고. 저 SK 하이닉스 입사하고 싶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돈 잘 버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반도체 업계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도 관심이 몰립니다. 웨이퍼 이송 로봇과 반도체 검수 과정 등을 앞세운 2년제 반도체 특화대학 상담 부스인데요. 학생들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전문대 졸업생들을 뽑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갖고 하이닉스 같은 데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인기가 높아져 주요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으로 오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교육업체가 분석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에 설치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알래스카의 얼음집 이글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아니라 폭염을 피하기 위한 쉼터라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작업자들이 하얀색 천에 모래주머니를 채웁니다. 기계로 바람을 불어넣자 순식간에 지름 8m, 높이 4m 크기의 반구 모양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외피에 바람을 저희가 넣어서 전체적인 형상이 이글루가 되도록. 대형 얼음집, 이글루 모양의 야외 폭염 대피소, 태피소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서늘함을 유지하고 외벽 역할을 하는 하얀 천 사이엔 검은 천을 더해 햇빛을 막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기온은 28도인데요. 대피소 안은 23도로 5도나 낮습니다. 시민들도 더위를 피해 이곳에서 한숨을 돌립니다. 너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고 이만큼은 더워요. 냉장고처럼 시원해요. 서울시는 해피소를 그늘이 부족한 광장과 공원 14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 중순부터 폭염 관련해서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름은 더욱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서울 지역 온열 질환자는 62%가 길에서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푸바오의 셋째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자이언트 판다의 자연 번식이 또 한 번 성공한 건데요. 아기 판다의 탄생 순간 신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순을 먹다 고개를 들고 괴로워하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 창살에 기대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2시간여 진통 끝에 아기 판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몸무게 171g의 암컷 판다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세 번째 자이언트 판다 자연 번식 사례입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부부, 딸인 푸바오와 루이 후이바오를 포함해 6마리 대식구가 됐습니다. 아기 판다는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춘 뒤 생후 5, 6개월쯤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름은 생후 100일쯤 공모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생명 태어났다 그래서 겸사겸사 보러 왔어요. 힘들겠지만 또 판다 엄마한테도 축하하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와서 축하해. 앞서 푸바오는 지난 2024년 중국 쓰촨성 판다 기지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올겨울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현재 중국 곳곳에 비구름대가 발달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에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를 뿌립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기습 소나기가 지납니다. 영서에 최대 40, 수도권에 최대 30mm가 예보됐고요.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 가방 안에 작은 우산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6도, 춘천은 14도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대구는 29도로 초여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 최고 30도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